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 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대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강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베스트셀러 브런치 레스토랑 빌즈의 오너 셰프셨죠. 김상범 셰프님의 글로벌 체인의 현지화 성공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터로요? 뭐가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현재는 포크셰프앤컴퍼니 대표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네. 빌즈를 맡아서 뭐 이제 현재는 이제 나와가지고 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전에는 사실 저는 이제 오너 셰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뭐 아까 뭐 전 시간에도 뭐 프리시 대표님도 강연하셨었고 얀울자 이사님 강의도 들으면서 사실 복합적으로 중첩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느끼고 저도 외식업 쪽 계속 종사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 개중에는 이제 저는 이제 오너 셰프 뭐 조그만한 레스토랑도 해봤었고 쪽 작지만 조금 이제 고급 레스토랑 파인다이닝도 해봤었고 경험이 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낀 것들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도 지금 빌즈를 맡아서 하게 됐는지 뭐 간략하게 저도 일단 먼저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요. 국내에 저도 제가 한 2008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고 요리를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수제버거 포크 다이너라는 수제버거 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종기와라는 프렌치 레스토랑 나중에는 뭐 아란치오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사실은 이제 빌즈 쪽을 접촉해서 미팅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 저도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요리를 했었지만 호주 음식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사실은 없었고 그 나라 자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음식점이고 어떤 음식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제 웹사이트를 보다가 어찌 보면 제가 요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 제가 돌아와서 음식을 하면서 그 다음 넥스트는 어떤 걸 할까를 생각했을 때 이게 어쩌면 자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락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국내에 아직 런칭이 되지 않은 브랜드 자체를 개인이 사실 이제 한국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런칭을 시킨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았었지만 뭐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뭐 강남에 3호점도 사실은 오픈을 했고 무난하게 정착이 잘 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이 강연 처음에 제의를 받고 어떤 주제로 어떤 강연을 해드려야 될지가 사실 고민이 좀 됐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정확하게 오시는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듣길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제가 그래서 뭐 자료도 급하게 만들었는데 글로벌 체인의 현지화 성공 전략이라고
일단 제목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체인이 내 의미는 일단 만들어져 있는 브랜드 자체가 물론 국내에 런칭했을 때 현지화가 일단 첫 번째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은 많은 체인들, 하물며 그 다음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컨셉의 유형의 음식들, 또 하나의 현지화에 필요한 체인이라고 저는 이제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앞전에 뭐 설명 많이 들으셨겠지만 양효자 대표님도 그렇고 김도현 대표님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컨셉, 요즘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스토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의 가치,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워낙 앞전 시간에 설명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빌즈를 런칭을 했을 때 당연히 처음은 오픈 시기,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사이즈에 어느 정도 인원과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저도 제 경험 바탕으로 사실 이제 그거를 잘 녹여서 이 브랜드가 한국에 잘 런칭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건데요. 컨셉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처음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사실 빌즈 자체가 브런치 레스토랑으로 그래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빌즈 자체, 브랜드 자체는 처음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호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어떤 컨셉인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자체가 호주 대표 음식이 뭐예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음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은 저는 좀 한결같았던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탈리안 그러면 대표적인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보통 뭐 일반적으로 체인점도 많지만 피자, 파스타입니다. 그건 뭐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면 미국 음식 가장 대표 음식이 뭐죠? 뭐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는 햄버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호주는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뭔가 사람들은 어떤 음식 자체를 기준을 만들길 원하는 요소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안 하면 피자, 파스타가 정의가 되는 것처럼 사실 뭐 피자, 파스타가 대중화가 된 건 사실 미국 덕분에 사실 더 대중화가 많이 된 게 사실이고 이탈리아에서 이게 대표라고 해서 사실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컨셉은 저는 이제 잡았던 건 음식 자체, 빌즈가 갖고 있는 음식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사실 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주 자체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해도 일단 필요했고 그 사람들의 식습관, 문화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여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를 당연히 다녀왔었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경험을 이제 다 하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호주 갔을 때 워낙 뭐 호주가 커피가 유명한데 커피가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커피 그런 로컬 로스터가 하는 커피 전문점을 갔는데 너무 날씨가 더웠던 날씨여서 아이스 커피를 달라고 원했더니 거기서 되려 저한테 아이스 커피가 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현지에서는 아이스 커피를 즐겨 먹지 않는 나라, 뭐 사실 이탈리아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었고 이 가치와 브랜드와 이쪽에서 계속 문화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국에 잘 녹아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됐었죠. 그래서 편하게 일단 제가 잡았던 건 브런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뭐 브런치 용어 다 아시겠지만 브렉퍼스트하고 런치의 조합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떠올렸을 때 그러면 빌즈 외에 전에 브런치 레스토랑 했을 때 떠오르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도 브런치 레스토랑 자체의 표현이 좀 애매모호했던 이유는 이 시간대에 이 음식을 먹으면 사실 브런치가 될 수도 있고 하물며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이 브렉퍼스트를 이 시간대 먹어서 브런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곳들이 저희가 팬케이크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좀 많죠. 아침 식사라고 하면 빌즈 자체는 특이하게도 일단 아침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민거리로 다가왔죠. 아침 8시부터 오픈을 해야 된다니 그것도 매일 365일 동안 그건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운영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음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경험이고 좋을 수 있지만 운영까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단순히 그런 브렉퍼스트, 브런치와 브렉퍼스트가 사실은 조금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흔히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식 문화는 보통 호텔이잖아요. 호텔 조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식을 먹기 위해서는 호텔 외에서는 사실 접하기 힘든 거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퀄리티를 낼 수 있다면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이제 물론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당 기간 동안에는 운영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컨셉을 일단 잡아서 밀어붙이기로 했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물론 평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이 정도 고정은 확실히 생겼습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정말 난해하다면 난해했다고 생각했던 건 커피, 음료 굉장히 중요하고 아침 식사 중요하고 점심, 저녁 다 중요하고 주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죠. 보통 저녁이 메인 타겟이 되는 업장들은 점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점심이 타겟인 곳들은 저녁을 보통 고민하니까 근데 그 모든 거를 아침까지 플러스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다 잘 되길 바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뉴 선정 같은 경우와 뭐 주류 선정, 커피 선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하나씩 다 맞춰 나갔어야 됐는데 불과 그게 제가 맡아서 이제 브랜드를 런칭 계획을 잡고 했던 게 벌써 5년 전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외식시장 보시면 5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피 지금 카페 쪽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고 외식 시장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찾고 싶은 것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많이.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커피도 로컬이 이제 로스터를 꼭 찾고 싶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찾아섰던 곳이 엔트로사이트였었고 이제 나중에는 그쪽에 있던 이사님 나오셔서 비로소 커피로 나중에 바꿨는데 그리고 가장 제가 이제 원했던 많이 쓰는 요즘은 조금 그래도 이제 아는데 이제 천연 발효 빵, 뭐 사워도 브레드를 그때는 찾을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때도 한 2군데 정도 힘들게 찾아서 했었는데 힘들게 찾아가지고 테스트를 같이 하면서 이런 빵을 공급받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뭐 빌즈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리코타 핫케이크. 리코타 치즈가 어느 정도 유행이 되고 열풍이 생기면서, 하지만 이제 개인 하나의 레스토랑으로서 이 정도 양을 꾸준히 좋은 가격에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줄 만한 곳이 일단 없었었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 목장도 알아봤었고, 그렇게 찾던 도중에 이제 다행히 결국은 이제 그 우유를 생산하는 곳, 그래서 그때는 이제 ULA 쪽의 대표님을 어떻게 우연히 그래도 만나뵐 기회가 생겨서 그쪽에서 자체 치즈 생산을 같이 테스트해서 그쪽에서도 만들어서 리코타 치즈를 공급을 받게 됐던 거죠. 뭐 굉장히 히스토리가 좀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이 브랜드에 맞는 식재료와 그런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하게 노력했는데, 사실 그게 컨셉과 이 브랜드 갖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이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도 결국은 이게 시간이 흘러갔을 때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올 거라는 이제 확신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랐을 때부터 사실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운영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좋은 것들을 좋은 가격에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확신을 공급업체에 주는 것도 쉽지 않았었고, 그걸 또한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로스를 안고 시행을 계속 해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빌즈가 처음 오픈한 게 2014년 11월입니다.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오픈했던 곳이 롯데월드몰. 근데 롯데월드몰 그때 당시만 하셔도 워낙 뭐 화제거리였었죠. 워낙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워낙 말들이 많았던 곳이라서 저한테는 굉장히 실현의 시간도 많았었습니다. 그랬던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제가 어떻게 흘러 지나와서 이렇게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싶었던 분야이기도 했고, 해보고 싶었던 음식, 사실 이 음식이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빌즈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브런치 음식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레쉬하고 정말 건강한, 근데 제가 처음에 호주 음식을 생각했을 때 느꼈던 것들이 약간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아침 6시에 레스토랑 가서 간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큰 계기가 됐고, 음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인이긴 해도 퀄리티 유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좀 또 다른 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해외 브랜드다 보니까 무슨 어떤 것들을 공급받아서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고, 물론 저는 제가 이걸 선택했던 이유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체인을 생각하시면 운영적인 면도 그렇고, 사실 어찌 보면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반조리 되어 있는 제품을 공급받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도 제가 이 체인을 맡기 전에 계속 개인 오너셰프 했을 때 입장으로서 이 프랜차이즈 쪽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반제를 쓰니까 사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뭐 안내가 나오면 저는 그냥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과 고뇌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많은 후배들, 뭐 동료들, 아는 분들이 외식업체, 기업체가 다니고 뭐 R&D 팀에도 있고 많은 분야에 걸쳐 있지만 다들 하는 고민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에 있으면 가장 많이 일단 신경 쓰는 게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가 맞아야 일단 뭐 가장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중소기업이나 하물며 대기업에 있어도 메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메뉴 하나를 매장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숫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거든요, 사실. 근데 본질적으로 그것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물론 듭니다. 물론 저도 제가 운영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숫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숫자의 중요성을 먼저 알아서 메뉴를 런칭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그럼 굉장히 몇 프로가 되는지와 아니면 이 숫자를 조금 더 놓고 이게 좀 더 성공했을 때 나중에 결과로서 받아들였을 때 숫자를 대비했을 때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지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사실 이 챕터 준비하면서 한 4가지 정도 챕터를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이 챕터 위주로 사실은 이제 뭐 강연을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이제 섹션 2에 이제 푸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그냥 넣어놓은 거는 아무래도 외식업은 당연히 트렌드를 중요시 해야 되고 근데 그럼 어떤 외식 트렌드를 알고 그 외식 트렌드 자체가 한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해외 트렌드라면 아니면 또 국내 자체에서 가고 있는 트렌드는 어떤지 현지 자체에서 시스템에 맞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조금씩 변해가는 게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뭐 프레시컴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페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많이 성장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요. 그 와중에는 물론 인테리어 공간 그 다음에 커피 원두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지금 가장 많이들 보시는 게 베이커리가 일단 접목됐다는 거고 베이커리 내에서도 또 트렌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도 당연히 또 뭔가가 오겠지요. 근데 저도 제가 빌즈를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는. 근데 향후 1, 2년 뒤, 2, 3년 뒤를 바라보고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고 1년, 2년만 잘 공들이면 이 시대가 맞아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건 어찌 보면 저는 뭐 미국에서 그래도 좀 많은 그런 카페들과 그런 브런치 레스토랑들을 봐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편한 음식인데 편한 음식은 어찌 보면 카페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스토랑보다는 좀 더 편한 분위기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빵과 그 빵 가지고 만드는 간단한 브런치 같은 걸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가 어찌 보면 가장 현재의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체인 입장에서는 아까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을 위해서는 수익 나는 구조가 나와야겠죠. 근데 음식은 사실 원가가 높습니다. 뭐 빌즈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이 프리츠 대표님 같은 경우도 마케팅비 안 쓰셨기 때문에라고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건비 굉장히 높고 재료 원가 당연히 높고 좋은 재료 쓰는데 원가가 낮을 수는 없습니다. 뭐 모든 빌즈에서 쓰는 계란 뭐 방사유형만 씁니다. 처음부터. 뭐 동물복지 요즘 얘기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았던 거였고 유정란이 사람들이 좋은 건 알지만 사실 이걸 업장에서 모든 메뉴에 쓰는 계란을 다 이걸 쓴다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 그만큼 공급받기도 어렵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베이커리 종류 같은 경우는 밀가루, 우유, 계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설령 스크램블 하나를 만들어도 유정란과 일반란은 맛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 입이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 한번 이 맛을 알면 이렇게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가령 토종 닭을 먹던 입맛과 일반 닭에 먹는 맛이랄까요? 뭐 비교를 하자면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가고 있는 시대가 어찌 보면 가고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고, 사람들이 워낙 사실 미디어에도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정보도 굉장히 많은 지금 이 시대에서 건강에 대한 얘기는 어찌 보면 끊임없이 화두가 되고 있고, 사실 외식 트렌드에서도 건강은 언제나 들어가는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건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편하게 먹는 식생활에서는 얼만큼 조합이 돼 있게 해서 먹고 있는지와,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실제로 레스토랑 갔을 때는 주문을 하는지, 아니면 체인들도 기업들도 다들 트렌드는 알고 있고 어떤 재료로 어떤 메뉴를 개발과 구현을 해야 될지는 다들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이제 메뉴적인 면으로 단적인 예로 들면 이제 그런 메뉴들, 아몬드 밀크를 가령 예로 들겠습니다. 빌즈를 하면서 좋았던 거는 커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료 다 직접 만들어야 되고, 뭐 베이커리 같은 경우도 물론 직접 데일리로 다 했고 많은 것들을 다 손수합니다. 받아 쓰는 게 없고요. 근데 음료 같은 부분은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사실 어느 브랜드나 자기만의 레시피와 메뉴는 구현은 합니다만 사실 그게 자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트렌드 자체를 반영을 얼만큼 여기에 해주느냐. 뭐 요즘 카페에서도 뭐 가령 예를 들면 마차 라떼랄지 마차 들어가는 것들이 커피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들, 굉장히 그냥 눈여겨봤을 때 아 요즘 이게 맞네. 사실 그게 물론 트렌드가 맞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반발짝은 좀 빨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물론 드는 거죠. 수박 주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브랜드 런칭 전에 해외 다니고 마켓 조사하고 했을 때 이미 마트에서 그런 것들을 갈아서 그냥 다 주스로 주고 있는 시대.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고 그게 자리가 잡혀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눈여겨보면 되게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이 다 예전보다는 빨라지고 동시대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한식 자체가 사실 몇 회 동안 연속으로 계속 해외 푸드 트렌드에서는 무조건 꼽힙니다. 사실 코리안 푸드가 한식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됐고 그 부분도 꾸준히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간략하게 지금 뭐 국내나 해외 외식 트렌드를 제가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제 저도 자료 조금은 찾아보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들 해서 정리 그냥 한 겁니다. 뭐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부분일 것도 같고, 이국적인 과일의 활용, 뭐 지금 제가 이런 보통 일반적으로는 열대 과일이 많습니다. 물론 열대 과일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많이 접하지는 않고 뭐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예전보다 좀 더 다양한 과일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 세대나 지금 전 세대들이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현지 가서 현지 음식도 먹고 현지 과일도 먹고, 사실 수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으면 수입을 먼저 안 합니다. 사실은 그건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사업적으로 예전보다는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많고 이걸 찾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빌즈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사실은 뭐 리코타 치즈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라임 이런 것들도 제가 수급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아보카도를 쉽게 사지도 못했고 이 정도 수량을 쓰지도 못하고 라임 자체도 비싸고 하다못해 선택했던 방법은 수소문해서 아는 친구한테 너가 직접 라임을 수입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 직접 수입을 해서 물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대가 될 거다. 아보카도도 마찬가지다. 근데 아보카도 지금 수입량 보시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건 빌즈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메뉴에 생 아보카도가 올려져 있고 생 라임이 접시에 그대로 얹어져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보여야 사실 더 리테일까지 넘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결국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갈수록 이런 과일 활용에 대한 그런 메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반연 건강도 있겠지만 특히 아무래도 날씨가 더운 나라에서는 더 그런 디저트 메뉴가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더 이런 메뉴 자체가 많은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 원래 뭐 많은 과일 자체가 디저트에는 활용이 됩니다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다른 디저트 군으로서의 활용도가 좀 많아지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이제 차를 활용한 메뉴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matcha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얼마 전부터 사실 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티 하우스도 많이 생기고 그 티와 같이 페어링해서 음식을 만드는 곳들도 생겨나고 어쩌면 이 드링크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기도 해요. 커피 씬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반대로는 티, 뭐 어제도 카페 진정성도 있었지만 이런 음료 자체,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됐고 음료 하신 분들도 어쩌면 고민은 음료와 결국은 간단한 디저트나 아니면 어떤 먹을거리들이 같이 이제 어떤 것들이 맞을까 고민일 것 같고 반대로는 이런 음식 쪽이나 먹을거리를 하는 곳들은 어떤 음료가 조합이 맞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제 향후 컨설팅을 지금 뭐 협의 중에 있어서 해외 컨설팅인데요. 이거는 저도 지금 현재는 저도 이제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브랜드를 또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푸드씬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리고 어떤 방식의 모습이 적절할까 대표적인 발효 음식으로는 저희는 뭐 워낙 뭐 흔하게 저희가 먹고 있는 거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작용을 합니다. 김치 하나만 해도 이미 많이 알려졌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김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해외에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메뉴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꾸준히 활발하게 디벨롭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미국에 벌써 한국 들어온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부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파인다이닝에서는 이루어져 왔었고 사실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많은 곳에서 좀 더 폭넓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지에서 사실은 이런 체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국내에서 그런 거 잘 런칭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타임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음료화된 가정 간편식 요즘 뭐 간편식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뭐 사실 편의점만 하더라도 먹을거리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나온 형태
오늘 먹은 사실 도시락만 해도 좀 더 형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낸 거는 가정 간편식 중에서는 음료를 사실은 택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말한 가정 간편식은 가령 이제 편안한 스무디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희가 스무디는 많이 알지만 또 세계적인 요즘 트렌드 자체는 뭐냐면 이 드링크 자체에 영양소를 다 집어넣습니다. 파우더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파우더를. 그게 그냥 단순하게 뭐 이제 헬스장이나 이런 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프로틴 이런 파우더가 아니고 영양가를 대체할 수 있는 파우더가 들어가는 것들. 가령 이거는 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특정 과일이 이런 특정 좋은 요소를 갖고 있어서 이걸 더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끼니를 대용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활용화가 해외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나 런던 같은 곳들은 그런 드링크를 많이 판매를 합니다. 카페나 이런 곳에서도. 에너지 부스트라고 하죠. 지금도 뭐 그냥 브랜드를 제가 뭐 말하면 좀 뭐 그럴지 모르지만 스무디킹 같은 경우 사실 제가 10년 전에 스무디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간편식이 될 수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조금 그런 류처럼 되지 않고 그냥 좀 너무 음료같이만 돼버려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제각각을 봤는데 좀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게 스무디 말고도 사실 저 사진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습입니다. 습. 뭐 원래 음식에서는 콜드습도 물론 있습니다만 차가운 습이 아니더라도 영양가가 들어가는 것들로 간편식으로는 만들 수 있는 조합인 거죠. 사실 이게 그냥 마시기 편한 것들이니까요. 그거 아무래도 보관이 조금 더 용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사진을 제가 많이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슈퍼곡물 뭐 워낙 요즘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메뉴는 뭐 빌즈의 한 메뉴인데 제가 이거는 하나 그래도 넣고 실제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건강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곡물은 어디에 좋고 이런 곡물은 어디에 좋고 이런 씨드는 어디에 좋다고 나오지만 그걸 실제로 메뉴로서 팔고 있는 곳들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이 메뉴 개발을 할 때 얼만큼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의 컴포넌트로만 넣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메뉴 개발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곡물이 좋은 건 아는데 이 곡물로 그냥 메뉴를 만들어 했을 때 이게 너무 메인만 돼야 되지 않나, 꼭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메뉴 개발을 그래도 간혹 조금씩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좀 국내 농촌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아는 분이 그쪽 일을 많이 하셔서 봉사 겸 해서 뭐 간혹 영월, 뭐 안동 거기 나온 특산물들 다 있습니다. 사실 그건 뭐 이런 곡물만이 아니고 뭐 뿌리채소도 있고 안동 마도 있고 뭐 우엉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야 될까. 근데 결국은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얼만큼 풀어줄 수 있느냐가 그냥 유통을 통해서만 뭐 가락시장 간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고 그냥 건강에만 좋다고 해서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곡물을 저희가 뭐 견과류 예를 들어 아몬드가 좋은데 그냥 아몬드만 조금씩 먹는 거와 그냥 메뉴 자체 형태가 돼서 조금씩 굳이 생각 안 하고 해도 섭취가 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들에 좀 포커스가 되면 굉장히 외식업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향후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뭐 에스닉 푸드 같은 경우 뭐 요즘 강세고, 퓨전 음식
아까 동물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고, 사실 퓨전 음식들 같은 경우 제가 한 가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게 뭐 요즘 동남아 음식이 굉장히 뭐 핫하잖아요. 뭐 베트남 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타이,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이젠 대만 음식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근데 뭐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베트남 음식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는 어쩌면 약간 미국식, 근데 지금은 이제 현지식, 이제 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쌀국수라도 나오는 방식이 다르고 나오는 맛과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 형태 안 말고는 이제 다른 건 없을지도 한번 잘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까 뭐 상권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큰 말씀 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위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요즘 뭐 사실 복합몰도 많이 생겼고 빌딩에 다 리테일이 들어가고, 그런 빌딩에서 유치를 하기를 원하고 많이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공간,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계절적인 특성상 굉장히 더운 여름과 굉장히 추운 겨울 때문에 이런 곳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요즘 좀 골목 상권들이 그래도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지요. 저도 항상 고민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그렇지만 빌즈 했을 때도 그랬고, 위치는 사실 중요했습니다, 너무나. 이쪽에 유동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그리고 이쪽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객들의 타겟과 나의 음식이 맞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지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공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네. 뭐 현지 베이커리들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동남아 음식들의 종류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들.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지하고 변화인데, 일관된 맛하고 서비스 뭐 다 어찌 보면 일관적으로는 아실 것 같아요, 이 지금 나의 뜻들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모든 건 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뉴를 새로 만들어서 런칭하는 시기, 인테리어를 이노베이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이 브랜드를 더욱더 공건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이 초과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받을까? 네, 여기 쪽에서 다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있으신가요?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거. 그쵸?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요쪽. 네. 무대 중앙에서 같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저도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 네. 궁금한 게 좀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청중분들의 이제 산업은 프랜차이즈시고, 네네. 하셨던 일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은 부동산을 했고요. 네네. 제 관점에서 보면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가 아닌 오너 셰프든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요식업 그룹의 비즈니스들을 볼 때, 네.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메뉴, 동일한 UI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고, 그게 또 업역의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하셨던 거는 이제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게 되면 좀 다르게 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신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빌즈의 예를 보면, 만약에 빌즈가 10호점까지 내는 데까지 계셨다, 그러면 프랜차이즈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접근하실지, 메뉴나 아니면 공간을 접근하는 방법, 네. 그리고 동일한 공간이나 동일한 계약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 다 바꿔나가시는 걸 선호하시는지,
실제로 일본은 그런 사례를 갑니다. 근데 그 국내로 오면 너무 획일화된 두 가지 방법으로만 택을 하기 때문에 네. 또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걸 택하면 본인들의 성격, 업역의 성격이 무너진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업적인 측면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일단 저도 뭐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사실 브리즈를 처음 맡았을 때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릅니다. 물론 제가 선택했던 이유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체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가장 첫 번째로 다른 건 본사에서 받는 거는 뭐 물론 본사 가서 직접 음식도 만들어 먹어보고 거기서 그쪽 메뉴와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근데 재료가 일단 로컬과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메뉴여도 맛은 완벽히 100%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해서 어느 정도 구현을 하고 없는 재료는 맞춰서 만듭니다. 대신 아까 이제 가장 다른 점은 본사에서 받는 거는 그거 말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뉴얼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런 매뉴얼이랑은 좀 상당히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획일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매장마다 인테리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했을 땐 현지 여기에 사정에 맞춰서 난 이거 좀 해줘. 이게 필요해. 그 틀 안에서도 조율을 일단 합니다. 그게 뭐 제가 이제 2호점 광화문점이라 들 수 있는데 이제 쇼케이스에 뭐 제가 케이크 넣는 거 전 세계 빌지의 유일한 곳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없는 다들 없는데 이제 현지에 맞춰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폭이 이제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사실 주기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됐을 때는 조금이라도 세마이로 조금은 리뉴얼을 조금이라도 하는 걸 좀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자리 같은 경우는 굳이 많이 바꾸지 않죠. 어찌 보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같은 자리에서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어찌 보면 큰 차이일 수도 있어요. 레스토랑 하나에 뭐 사실 이제 저도 어쨌든 여기 나왔으니까 대비라면 대비지만 레스토랑 국내에선 체인에 이 정도 금액을 못 씁니다. 레스토랑 하나에 10억을 넘겠습니다. 인테리어만. 근데 이게 사실 보통 이렇게 투자를 잘 안 하죠. 근데 투자를 하면 사실 그만큼 가치는 전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어찌 보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 기간 동안 얼만큼 계획을 짜서 수익을 내서 이제 할 수 있느냐는 운영자와 그 사람들의 몫이겠죠. 대신 그런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무기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뉴 자체도 분기별로 메뉴 체인지를 합니다. 고정 메뉴 말고 일정 포션은 항상 바뀝니다. 그 계절과 트렌드에 맞춰서 음료도 마찬가지고 디벨롭이 계속 끊임없이 됩니다. 이 조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디벨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메뉴 확 나왔어 해서 알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정도면 네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질의응답을 끝으로 오늘 세 번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보 셰프님께 큰 박수로 감사 인사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강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다이닝 혹은 프리미엄 푸드코트라고 부르죠. 새로운 이제 외식 분야를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요. 유명 맛집을 한데 모아 외식 편집샵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신 OTD 코퍼레이션의 박우종 이사님께서 비포 앤 애프터 그리고 비욘드 펀드레이징을 주제로 강연하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